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노 입자의 이제 독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나노 입자들, 다양한 나노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나노 입자들 같은 경우에 모양, 크기, 표면, 표면 전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만큼 잘 이런 생물학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그리고 밴드갭, 크리스탈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한 환경, 생물학적인 환경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런 팩터들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이제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물질에 따라서 또 다양한 그런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렇게 나노 입자들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저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장품 같은 것들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물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접시에 사용되는 경우, 젖병에 사용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다 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폐기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환경으로 이제 노출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또 돌고 돌아서 저희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한 나노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인데요. 일단 보시면 CNT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가장 이제 이런 상용화가 가장 많이 된 물질들이고,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배드민턴 라켓이라거나 하는 다양한 이제 가벼우면서 튼튼한 소재, 그리고 전자 소재들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물질들 저희가 보셨을 때, 틴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코팅되어져 있는 센서들이라거나 아니면 거울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배터리라거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은 이 식각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식각하는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요즘에도 나노 반도체, 나노 선포 이런 식의 언급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깎아낼 때 식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도 세륨 옥사이드라고 하는 나노 입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규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산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양한 디터전트라거나 여러 가지 물질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요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색깔, 이런 색깔 같은 거 나타내는 데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에서는 UV 블락 같은 거, 선크림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도 마찬가지죠.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무기자차라고 하죠.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무기자차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이고요. 산화철 같은 경우에 MRI 조영제로도 예전에 사용이 됐었지만 요즘에 철분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철분 보충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골드라거나 실버 아니면 커퍼와 같은 이런 물질들도 촉매 같은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캐드뮴 설파이드 같은 물질들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퀀텀닷의 종류이기 때문에 TV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물질들도 딜리버리라거나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연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식각할 때 사용되는 것, CNT 이런 물질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물질들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개발도 많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응용 같은 것들의 분야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면 그냥 사용이 돼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노출이 되는 기회도 많겠죠.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주 편안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세포와 어떻게 사용하게 상호작용을 가지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몸에서 어떻게 돌아다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나노 입자, 나노 크기를 가지는 물질들이 좀 더 예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들이마시면은 뭐 폐에 걸리고 끝났을 건데 이것들이 뭐 폐에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몸을 막 돌아다니기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노물질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나노물질, 즉 나노미터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마이크로이고요. 그 다음에 10마이크로 이 정도만 됐을 때만 해도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 혹은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개수가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면적이 아주 적죠. 일반적인 물질들은. 근데 우리 보시면은 설탕 같은 거, 각설탕 녹일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녹이는 방법. 첫 번째, 온도를 높인다. 열심히 두 번째, 열심히 저어준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열심히 갈아가지고 각설탕을 간 다음에 녹여준다가 됩니다. 이 간 다음에 녹여준다는 표면적이 아주 넓어지게 되면서 설탕과 물 분자가 만나는 그 기회를 높여주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나노미터, 하물며 각설탕 같은 경우에 우리 보시면은 한 1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1나노미터, 뭐 100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너무 작다고 하면 100나노미터만 돼도 진짜 작은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되면은 그 표면적은요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비슷한 크기들과 비교를 해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뭐 1마이크로까지만 해도 그렇게 표면적이 이제 표면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100m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표면에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요. 하물며 10나노미터 미만이 돼서 한 3나노, 4나노만 돼도 표면 중간에 있는 것보다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코어 중간에 있는 원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많아지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거는 바깥에 있는 물질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원자들의 개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응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반응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반응을 한다거나 하는 곳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반응성이 높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될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아주 유기적이기 때문에요. 일부 부분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갑자기 이상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나중에 이제 다음 세대에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노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쁜 점이죠.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독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그림 중에서 예로 보여주는 각각의 크기에 대해서 몇 개 같은 양으로 했었을 때 파티클의 개수. 일단은 같은 양이 있었을 때 2마이크로미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입자의 개수로 얘기한다면은 농도로 크니까 물질들이 충분히 하나에 많이 포함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데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은
개수가 무지 많아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표면적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들이요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건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결론적으로 심혈관계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장이라거나 아니면 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면으로는 이제 꼭 독성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나노 메디슨으로 사용이 돼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전달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다양한 부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 입자의 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이런 면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서는 극복을 하면 이제 어떻게든 이런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의 관점에서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위험이라는 의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여기 독극물 딱 보기에도 해골바가지 있으니까 톡식한 물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독극물이 보기에도 딱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마시면 위험합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마시지 않고 병에 뚜껑을 잘 닫아서 놔두면 위험하지 않겠죠. 잘 보관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치사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정도 이상 쓰면은 죽는다 라는 게 치사량입니다. 근데 치사량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먹었어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병만 봐도 보기만 해도 위험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노출되었느냐가 같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해자드랑 리스크라는 거 약간 우리나라 말에서는 비슷한데요. 보기에도 위협적이죠. 해자드는 보통 위협?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상어가 있습니다. 보면 되게 위협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바깥에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상어는 어차피 우리 물 밖으로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협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나에게 위험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죠? 바깥에서 저 무서운 상어 봐. 우리 수족관에 가면은 막 상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이빨도 막 뾰족뾰족하고 와 무섭다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동하면 괜찮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어들이랑 같은 물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그때는 이 위험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스크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가라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얼마만큼 해자드한가,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되는가의 복합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예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여기에 일단 익스포저, 얼마만큼 잘 노출이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험한 위험 가능성입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뭐 제가 봤을 때 롤러블레이드, 저희는 롤러블레이드라고 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이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넘어지면, 잘못하면은 큰일 나죠. 뒤로 넘어지거나 어쨌든. 하지만은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익숙해지면은, 잘 타게 되면은 위험 정도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실험실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약품들을 많이 써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이제 위험한 것들 얘기해주면요, 학생들 손을 떨어요. 무섭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뭐 폐에 구멍이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은 학생이 손을 떨면서 저 실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어떻게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물질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출되는 빈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그렇게 잘 제어돼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무사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할 때 가끔 아로마 마사지 조금 이제 너무 조금 선정적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노출이라는 면에서 얘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로마 마사지 같은 걸 하면은 실제로 상의탈의를 한 다음에 맨살에다가 이렇게 문지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뭐 마사지 받는다고 우리 뭐 당장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맨살에다가 이런 아로마 마사지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익스포저 되는 건 많습니다. 많이 노출이 되더라도 이 물질 자체에 그 위험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큰 위험이 되지 않죠. 이게 한국말로도 어렵네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그러니까 그 위협도가 높은 것을 많이 노출되게 될 때 높은 위험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나노 입자라는 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독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노 기술에서 이게 정말 독성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좋은 면을 막 한참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면 얘를 사람들에게 노출시켰을 때 괜찮습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 배웠던 이게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대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위험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잘 제어하고 이걸 바탕으로 그 위협도, 해자드 자체도 낮춰버릴 수 있다면 좋은 기술들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이 된다거나 겨울이 됐었을 때 미세먼지가 나오면 조금 갑갑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이 위험도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자주 노출이 됐었을 때, 그리고 이게 축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나노 입자 자체의 물성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면은 이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이런 나노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꼭 나노 물질이 아니더라도 분해를 통해서 나노 물질이 되는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라거나 이런 관점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생물학자랑 나눠줬다기보다는 이게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사용할 때 가지는 물질들이 세포랑 이제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가지는지, 단백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런 장기 같은 것들의 기능을 망가뜨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독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졌는데 세포에 처리했더니 어떤가요? 라고 했었을 때 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응용 쪽에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얘 해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이 문제인가? 라는 걸 고민을 해본 다음에 다시 바꾸고, 그래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응용 쪽에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하이 트루풋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포 실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넣고서는 이 세포들이 죽지는 않는지, 잘 자라는지,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 안에 넣었을 때 이런 레드 블러드 셀을 죄송합니다, 부시지는 않는지, 죄송합니다.
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리셉터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런 뭐 프로테인 같은 것들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거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데에 대해서 쭉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과정을 모두 다 거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구의 관점에서는 간단하게만 테스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사이클이 깁니다. 쥐 같은 경우에도 빠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요즘에 제브라피쉬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이클 자체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워낙 짧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투명하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었을 때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기형이 관찰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백질 같은 것들이 발현됐는지를 확인을 한다거나 해서 세포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유기체에서 그런 영양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는 이 제브라피쉬 같은 이제 간단한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쥐에서부터 이제 멍키, 그러니까 원숭이까지, 영장류까지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윤리위원회라는 것이 모든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마다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승인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 실험들이 불필요하게 쥐를 죽이지는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실험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런 동물 실험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주사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많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이런 간단한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TT 어세이, 그 다음에 내추럴 레드, 그 다음에 LDH 테스트, MTS 어세이, 그 다음에 트리판 블루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타입에 따라서 뭐 세포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하지만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요런 이름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름 정도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스트된 그 실험 방법들은 이 세포들의 처리를 했었을 때 이 나노 입자들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키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분야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세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MTT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트라 졸림 염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름이 플레임이 있고요. 이것을 MTT라고 하는데요. 이 MTT라고 하는 물질들은 색깔이 노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TT가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NADH라고 하는 효소와 만나게 되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본드 하나가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면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보라색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주색으로 되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처리를 하고 나서요, 예를 들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색깔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처리를 하고 나면은 세포 활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그 녹지 않는 보라 자주색 포르마잔이라고 하는 결정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포르마잔 그 결정을 상태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DMSO와 같은 유기물을 넣어가지고 녹여내고 난 다음에 흑광을 통해서 이것이 세포가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할 때 항상 컨트롤로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개수로 성장을 시킨 컨트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비교를 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가 보통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비교해서 나노 입자를 뭐 농도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도를 진하게 해서 독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게 될 거고요. 독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컨트롤이랑 동일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포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함으로써 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WST8 어세이라고 하는 것도요, MTT 어세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중간에 여기 보시면 구조가 똑같죠, 그죠? 구조가 똑같은데 이 경우에도 이제 활성되는 것은 NADH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구조가 이 WST8 포르마잔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고 난 포르마잔이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다 보니까 앞에서 MTT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을 녹이기 위해서 DMSO 같은 유기용매를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처리하고 나면 세포가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세이를 딱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WST8 같은 경우에 물에 녹기 때문에 그냥 보고 24시간 지나고 나서 한번 색깔 확인하고 48시간 지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장기간 동안 독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LD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LDH 테스트는 LDH가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고 젖산 탈수 소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LDH는 몸 안에서 파이루베이트 이것을 락테이트로 바꿔주는 요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락테이트가 요건 거꾸로 반대 방향의 그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DH는 NADH랑 같이 함께 움직이는 효소가 되고요. 그래서 NADH가 있다는 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NADH 활성이 좋다는 것은 세포가 잘 살아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NADH와 함께 작용함으로써 락테이트와 파이루베이트 이 물질 간의 이런 전환을 통해서 이제 그 WST8 포르마잔을 통해서 이 물질이 세포가 잘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세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MTS 어세이라는 건데요. 이 MTS 어세이도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자 구조만 약간 다를 뿐이고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NADH에 의한 이 중간에 이 구조체가 포르마잔으로 바뀌고 포르마잔에서 나타나는 색깔 변화를 통해서 세포 활성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세포 그 독성 어세이는요, 트리판 블루입니다. 이 트리판 블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 분자 같은 경우에 보통 살아있는 세포에는 안에 들어가지 염색이 안 됩니다. 염색이 안 되는데 세포가 죽으면 세포막이 깨지기 때문에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투명한 세포가 있고 파란 세포가 있죠. 파랗게 들어간 세포는 이 트리판 블루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세포들로 죽은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는 투명한 건 살아있는 세포들이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염색되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는 실제로 세서 측정하는 독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옛날에 사실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이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세포 컬처하거나 했었을 때 세포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이제 세포 카운팅 키트가 있습니다. 이 키트가 유리판이고요. 여기에 이제 세포랑 이 트리판 블루를 섞은 용액을 쫙 넣어주게 되면은 쭉 들어가게 되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요런 눈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눈금, 큰 네모, 그러니까 이 네모 말고 여기 진한 네모 안이 약 0.1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볼륨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네모 안에 그런 볼륨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셉니다.
근데 셀 때 경계 한쪽을 정해서 여기를 세면은 여기는 세지 않고 그다음 요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쭉 셉니다. 셀 때의 전체 세포 숫자 대비 파란색이 몇 개 있는지를 카운트해 줌으로써 독성이 있다 없다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세야 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눈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눈이 빠지도록 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MTT라거나 WST8이라거나 아니면 LDH 등등 이런 그 어세이들 그냥 광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트리판 블루를 통해서 이렇게 독성 같은 것을 어세이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세포 독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헤몰라이시스라거나 뭐 기타 등등 유전자 분석 같은 거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뭐 일단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지 변화를 보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